2가 좀 더 집요하죠. 8번 장원했으면 저 같으면 그만하겠는데 집요하게 9번까지 한 사람. 이집요. 복숭아 통조림 100도 좋아하세요? 황도 좋아하세요? 황도를 좋아하십시오. 이 황이 도로 끝납니다. 광업은 힘들지 않습니까? 떡대가 좋아야 되거든요. 덕대라는 회식 같은 거 가면 다들 딴 데 쳐다볼 때 제가 낼게요 하는 사람 있죠. 제가 살게요. 얼마나 소비를 좋아하면 제가 낼게요. 제가 살게요. 박제가는 소비를 권장했습니다. 자, 제 강의의 특징이 뭘까요? 제 강의는 이렇게 교집합이 많아요. 오늘 15강이긴 합니다만 그 전 강의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복습의 효과가 있고요. 전에 했던 강의에서 빠진 부분에 보충의 효과가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계속될 겁니다. 결국 다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일단 경제인데요. 대부분 후기 위주로 갈 거예요. 후기 때문에 이 강의를 만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왜 사회제도, 신분제도, 조직 관련해서도 후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모내기법, 다른 말로 이양법이죠. 모판을 만들어서 일정 양 자라게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심는 거, 이게 바로 모내기인데 그 전에도 있었어요. 조선 초에도 있었고 고려 말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된 거, 완전히 성행한 것은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다음 중 같은 시기의 상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양법이 전국 시행이 되면서 생긴 현상이 뭐냐,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했다. 벼가 딱 일정 기간 자라서 수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겨울과 다음해 봄까지엔 보리를 또 넣고, 그래서 같은 곳에서 벼와 보리를 번갈아 가면서 이모작, 두 개의 작물을 거둘 수가 있었다. 이양법 전국 시행, 이모작 가능, 조선 후기. 광작, 아주 쉬운 얘기죠. 넓을 광자죠. 넓게 농사 짓는다. 혼자서 넓게 지어요. 예전에는 막 여러 명이 한다 해도 그냥 요만큼밖에 못했다면 이젠 발전한 거예요, 기술이. 왜? 바로 이양법이 발달하다 보니까 쫙 줄 세워서 할 수 있어요. 그 옆으로 삐져나오는 애들이 잡초인 거예요. 씨를 뿌렸을 때는 그냥 씨만 막 너도 나도 날 때 너무 비슷해. 벼나 잡초나 비슷해서 이걸 하나 뽑아내는데 너무 힘들어서 사람도 많이 들지만 다 못 뽑아서 결국엔 수확량이 적었다면, 이제 이양법 같은 선진 농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넓게 작물을 생산하는 게 가능해졌고, 그러다 보니 부자 농민들이 탄생한다. 바로 그것이 분농입니다. 상대적으로 분농이 발생하고 광작이 가능하다 보니 이제 야, 넌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가능해. 너 딴 데 가서 일해. 소작농들이 직업을 잃게 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임노동자가 발생한다. 다른 데 가서 임금 받고 일해주는 노동자가 생긴다. 분농도 생기는가 하면 임노동자도 생기고요. 또 하나, 도조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작농의 경우 지주와 소작농, 예전에는 타조법이라고 그래서 병작반수, 이건 정률입니다. 비율을 정해놓는 거예요. 제가 이거 농사 지어서 얻은 수확량의 2분의 1 드릴게요 하면 그래 그러자. 그리고 지주가 오케이 해요. 그럼 전호, 소작농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중간에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막 지주가 야, 너 왜 안 해? 막 올해 일 정도 해가지고 되겠어? 서로 막 갈등도 생기고 이게 복잡했습니다. 타조법은 간섭하고. 그런데 이제 도조법이 유행해요. 지금 언제 얘기해요? 다 후기예요, 후기. 요 도는 도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요, 옛날에 타조로 했을 때 반 나누는 걸로 했을 때 제가 한 100두 드렸잖아요. 제가 150두 보장할게요. 총 200두밖에 안 되면 제가 그냥 50두만 먹고 말 테니까 150두 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바로 도조법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액수를 정하는 거예요. 액수를. 정액지대. 지대, 그 땅을 사용해서 농사지은 대가를 지불할 때 정액, 도박을 하듯이 딱 얼마 높게 자신 있다 이거죠. 이제 이양법도 발달되어 있고 광작도 가능한 세상이니까 도조법이 유행하더라. 후기에 의해. 그리고 전기 중기에는 그냥 자기가 먹고 살 걸 농사 지었어요. 먹고 살기 위한 것만. 그런데 너무나 이제 많은 게 생기잖아요. 먹을 건 남아요. 이제 이거 팔기도 해야 돼요. 팔 수 있는 것도 이제 그게 바로 상품이 되는 작물을 재배합니다. 조선 후기. 대표가 뭐, 고추 안 먹어도 살잖아요. 인삼 이건 안 먹어도 좀 덜 건강하면 되잖아요. 담배 안 피면 되잖아요. 이런 작물들을 재배 언제? 조선 후기. 그리고 구황작물. 구황이란 건 황은 기근, 막 굶주림을 구해주는 작물. 감자, 고구마. 쌀 안 먹어도 감자, 고구마 먹으면 살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들여옵니다. 구황작물의 재배 활성화, 조선 후기. 농사와 관련된 요 세 줄의 이야기들, 조선
후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농사 관련된 책들도 조선 전기하면 뭐가 생각나니까 대표적인, 그렇죠, 세종 때 농사직설이죠. 농사직설. 베테랑 농부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정초가 세종 때 간행한 농사직설. 성종 때도 하나 했다고 그랬죠. 강희맹의 금양장록. 성종, 성, 맹, 양 이인들이 많다고 제가. 성종 때 금양잡록, 강희맹. 여기까지 전기의 농서라면 후기에는 요 위에 얘기한 거 있죠. 상품작물, 이양법, 뭐 구황작물, 요런 거 관련된 농서들이 나온다. 요 정도만 기억하자. 신속의 농가집성, 박세당의 색경. 요건 조선 후기의 농서들이에요.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한 번은 들어봐야 됩니다. 요거 나중에 책 정리할 때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복습할게요. 자, 그리고 상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거. 정조 때 바로 신의 통공. 모두 공이 통하게 해라. 상업이. 특정 상인들만 장사하지 말고 통공, 통하게 해라. 공이 다 통하게 해라. 상업이. 자유로운 상업의 발달을 가져온 아주 중요한 사건, 정조 때 신의 통공. 내용이 뭐냐? 바로 시전상인의 금 난전권을 폐지해라. 난잡한 시장, 무허가 상인들 있죠. 시전 상인은 관허 상인이에요. 시전이라는 곳이 관이 허가한 시장입니다. 서울에. 관이 허가한 지방 상인, 돌아다닌 상인도 그 보부상이죠. 그 관허 상인들인데, 관의 허가를 안 받은 상인들이 난잡하게 버려놓은 전을 금하게 하는 권리를 시전 상인들에게 그전엔 줬었어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난전권을 이렇게 펜이 떨어지듯이 이제 폐지시킵니다. 자유롭게 상업 행위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상, 관이 허가한 상인 말고 사사로운 상인들이 성장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관이 허가한 상인은 누구냐? 시전의 상인, 그리고 전국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장시라는 건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이죠. 5일장 이런 거, 거기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유통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라 그러면 보상과 부상, 보찜상과 부상 같이 있는 보부상. 이 사람들도 지방을 돌아다니는 관허상인입니다. 그 전에 이런 상인들이 주로 상업활동을 했던 세력이라면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신의 통공 이후로 사상과, 그 사상의 대표가 누구?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요 의주, 요 북쪽, 동래, 부산, 한강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이런 사상들, 특히 이 송상은 얼마나 발전을 했냐면 체인점도 둬요. 송방이라는 체인 사업까지 합니다. 송방, 자기 타이틀 주고 송방이라는.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회계법도 가끔 선지로 나오죠. 사계치부법이라는 특이한 회계법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융성했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상과 도고, 중요하죠. 도고. 이 도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돈이 많은 상인이에요. 이런 여러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게 되니까 더 욕심을 내서 매점매석합니다. 매점매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여기에 매는 살매자예요. 잔뜩 사서 점령하고 이걸 좀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샀으면 팔아야 되는데 요 두 번째 매는 팔매자예요. 파는 걸 석은 이게 아낄 석자입니다. 파는 걸 아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사재기라고 그러죠. 사재기. 싹 사들여요. 그래서 점령한 다음에 안 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이?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할. 그때 독점적 도매상인. 이게 나쁜 거죠. 잘못된 상행인데, 아무튼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성장한 상인이다 보니. 근데 요 도고의 대표가 누구냐면 공인 같은 사람. 공인이 관허 상인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잔뜩 사가지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눈치 봐서 오르면 그때 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요 도고가 출연한다. 여기 써있네. 공인 같은 사람. 자, 신의 통공이 일어난 거 정조 때, 그리고 그 후에 상업 세계에서의 특징,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상. 요 각 지역별 사상들 잘 알아두시고요.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한강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나머지들은 그 지역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의주 만상만 좀 한번 신경 써주시고. 의주는 만상 북쪽, 여기 주로 청이겠죠. 내상은 일본일 테고 부산이니까 한강은 그 안에서고, 개성은 이 청하고 일본, 이 만상하고 내상 사이를 또 중개하기도 하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상인, 개성, 송상, 인삼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송방이 있을 정도다. 회계법, 독특한 회계법, 사계치부법이란 것까지 알려질 정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개시, 후시가 동시에 발달한다. 개시는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후시는 왠지 뒤로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건 공무역, 허락한 거고요. 관이. 이건 자기들끼리 사무역. 근데 주로 어디서 열리느냐? 국경지대에서. 청하고 만상이 하고, 일본하고 내상이 하고. 여기 또 외관도 있죠. 초량 외관. 그리고 청과 일 사이를 송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시, 후시 동시에 발달했다. 언제? 조선
후기. 그리고 이제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각 그 포구, 바닷가 근처 그 항구 같은 데에서 잠도 자야 될 거고요. 또 그리고 좀 소개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요즘 공인중개사 같은. 그리고 때로는 돈도 꿔줍니다. 금융업까지. 중개, 숙박, 객주, 여각이라는 단어. 언제? 조선 후기. 벌써 지금 객주, 객 있죠, 객. 여관할 때 그 여자 느낌 나죠? 그 중개업, 숙박업, 금융업까지 한다. 그리고 우리가 돈 하면 숙종인데, 조선도 역시 숙종 때 돈인데,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그 전까지 잘 안 썼어요. 전국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유통된 거 조선 후기 숙종 때부터. 상평통보가 활발하게 유통이 되다 보면 이게 돈이 이게 중요한 건가 보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안 내놓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전황입니다. 이 황은 뭐예요? 구황작물 할 때 그 황이에요. 기근, 굶주림,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 돈이. 전을 집에다 쌓아놓고 안 풀어. 시장에 돈이 없어. 이 사회에. 전황이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언제? 조선 후기.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박나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광해군대에 처음 실시됐던 대동법으로 인해서 수공업이 이제 민영화되고요. 선대제 수공업도 발달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산물 중에 꼭 먹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화도의 화문석 뭐 이런 거 쌀로 받는 대신에 이제 그거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들라고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관영 수공업 위주였는데 이제 민간인들도 수공업에 뛰어들기 시작하고, 돈 많은 공인 같은 사람들이, 관이 받쳐주고 있는 공인이 저 화문석 한번 만들어봐 그랬는데 저 재료값이 없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미리 먼저 지불해요. 재료값, 그리고 때로는 물건값까지 싹 다 먼저 줄 테니까 만들어. 선대제 수공업이 유행합니다. 민영화되고 많은 민간들이 다 그 수공업에 뛰어들기도 하고, 돈 많은 상인이 미리 줄 테니, 선대할 테니 만들어줘. 선대제 수공업 유행. 언제? 조선 후기. 자, 그러면 이 수공업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물건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 중에 이제 광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원료의 광물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죠. 수요가 증가하고요. 아까 만상들이 이제 청하고 개시, 후시 무역하잖아요. 이때 청나라 사람들이 뭐를 그렇게 중요하게 은을 좋아해요. 이것도 우리의 은이 또 인기가 있어요. 은을 파야죠. 이런 수요들이 증가해요. 광물, 특히 그 은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광업도, 원래는 관영 광업이었는데 민간의 광업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락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래 채굴해. 몰래 잠채. 왜냐면 광물 수요가 증가하니까 허가 안 받고 그냥 몰래 밤에 파하고, 막 어디 으슥한 데 가서 파하고, 오지에 가서 파고, 잠채가 유행하고요. 때로는 민영광업, 이제 광업이 민영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설점수세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설치해줄게 점포를. 이 점포가 뭐예요? 광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산을 설치하려면 정말 수많은 돈과 땅과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국가가 해줄게. 요 광산 요거 우리가 설치해주고, 그 앞에 이렇게 사무실도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니네가 와서 해. 민간이 와서 해. 우리 관리들을 다 보낼 수 없으니까. 그 예전부터 그 광업 잘했던 친구들 다 모아서 하고, 대신 우리 국가가 세금은 걷어갈게. 설점수세제가 그 말입니다. 민영화돼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설점수세제가 유행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광업 현장에서의 베테랑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장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대표가 바로, 광업은 힘들지 않습니까? 떡대가 좋아야 되거든요. 덕대라는 광산 전문 경영인, 광산 CEO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힘든 광업을 하는 경영인 덕대라가 출연합니다. 지금 이 얘기 다 언제? 조선 후기. 이렇게 후기가 중요해요. 마이크 배터리 갈면서 좀 더워가지고 옷 좀 벗었습니다. 자, 이어갈게요. 성리학인데요. 전기부터 돌이켜보겠습니다. 정도전 기억나시죠? 삼봉 정도전. 조선을 디자인한 사람이고요. 재상 중심의 사회를 꿈꿨습니다. 세 개의 저서를 기억하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불교를 아주 아래로 봤죠? 부처씨가 얘기한 아주 잡스러운 변, 불시작변. 그리고 조선 경국전, 사찬법전입니다. 법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사찬, 개인이 편찬한 법전이기 때문에. 조선의 법전은 경국대전이죠. 그건 관참법전이고요. 아무튼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을 쓴 사람 정도전입니다. 그리고 세트로 경제문감이라는 정치서도 알아두자. 유동정벌을 한때 추진했고요. 요거는 이방원과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태종은 사대했던 사람이고요. 결국 이방원의 1차 왕자해난때 죽임을 당합니다. 이황과 이이, 조선 성리학의 두 거장들 정말 중요한데요. 색깔 좀 바꿀게요. 일단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크게 나눕니다.
아주 관념적인, 도덕적인 이치를 중요시한 사람 이황,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기를 더 중요시한 사람 이이입니다. 이황이 훨씬 더 나이는 많죠. 더 윗사람이고 동방의 주자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깊이를 인정받았고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 성리학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동방의 주자라는 별명답게 주자서절요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성학 10도, 임금이 갖춰야 할, 임금에게 권하는 이야기들 10개의 그림과 함께 10도, 이의 성학 집요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둘 다 성학으로 출발합니다만 이는 집요로 끝나고 이황은 10도로 끝납니다. 복숭아 통조림 100도 좋아하세요? 황도 좋아하세요? 황도를 좋아하십시오. 이황이 도로 끝납니다. 나머지는 이는 집요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이는 참고로 9번이나 과거에 장원을 해요. 구도 장원공인가? 이황은 3번 떨어졌다가 나중에 되는 인간적이죠. 이가 좀 더 집요하죠. 8번 장원했으면 저 같으면 그만하겠는데 집요하게 9번까지 한 사람. 이집요 그리고 황도. 이 황도는 도산소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황은 도산소원의 주인공이죠. 황도. 그리고 이가 좀 집요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황은 좀 너그럽다. 이렇게 이제 편의상 이해를 하시면 요거까지 이해가 됩니다. 사단 칠정 논쟁. 이게 뭐냐면 후배 기대승하고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학문적인 토론을 하는데 사실 이 기대승은 까마득한 후배거든요. 그냥 이황 선생이 그냥 얘기를 하면 예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데 그걸 이황은 받아줍니다. 그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란 거죠. 수년간의 사단 칠정과 관련된 논쟁을 이어가는 거, 요거 이황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기대승. 이 이름 좀 비슷한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경대승 생각나지 않으세요? 경대승 누구죠? 무신집권기 집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방정경 이채채,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고려시대 무신집권기의 3번째 정도에 해당되는 집권자. 여기는 유학자 기대승. 사단 칠정 논쟁 선배인 이황과 오랜 시간 했다. 그걸 받아준 이황. 안동이에요. 이황의 고향이 안동이거든요. 그래서 안동향약이 아니라 그 당시 이름 예안으로 합니다. 요 안으로 구분하세요. 예안황약. 반대로 이는 요 이와 이황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해주향약. 요 이해하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이는 강릉 오죽헌에서 엄마 신사임당 밑에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파주로 갔다가 해주로 갑니다. 그래서 이는 기호학파라고 그래요. 경기도와 충청지방. 이황은 안동 여기서 뿌리 박았잖아요. 영남학파. 기본적으로 경기도 위쪽에 해주가 있죠. 해주행약 이해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나온 김에 얘기하죠. 이의 제자들은 서인 쪽, 서인의 스승이에요. 이황은 동인의 스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운동 서원이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주세붕이 중종 때 조선의 최초 서원. 여기에 사액을 건의한 사람이 바로 이황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죠. 중종하고 명종은 세트인데 중종 때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최초로 세웠고 왜 그러냐면 그때 풍기 군수였거든요. 그 후에 명종 때 풍기 군수가 바로 이황이고 이때 명종에게 건의합니다. 사액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결국 백운동 서원은 소수 서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사액 서원이 되고요. 토지, 노비, 서책, 그리고 면세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이황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이에서 빠진 게 뭐죠?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걸 좋아하는 주기론의 대표 학자이기 때문에 10만 양병설. 왠지 외세가 침입할 것 같으니까 10만의 군대를 양성하세요. 수미법, 요거 이제 대동법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동수미법. 지금 공납 이거 어지러우니까 쌀로 통일하죠? 미리 주장했던 사람 역시 이입니다. 저서 중에 성악 집요 말고 경몽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경몽. 여기 몽이 몽매하다, 어둡고 어리석하다를 격퇴하자. 어리석음을 격하고 이제 성리학 시작해보자. 입문서예요. 어린이들이 유학을 공부할 때 필요한 거 경몽요결의 저자가 이고요. 동어문답이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아니 자주까지는 아니고 한번 나오면 힘들어요. 동어문답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문답으로 끝나는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의산문답이라고 있어요. 이게 가끔 이게 두 개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둘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친구 중에 이동호라고 웬만하면 있지 않아요? 이동호? 웬만한 학교, 웬만한 지역에 이동호는 꼭 있던데, 이동호. 이가 동어문답이고요. 이동호. 요 의산문답은 홍대용이에요. 나중에 실학할 때 나오는데, 홍대용. 뭐, 용각산도 되고요. 용각산, 용의산. 이가 동어문답이고, 홍대용이 의산문답이다.
요 의산문답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로 이게 문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 홍대용이 주장한 지전설, 중국 중심의 세계관 탈피 뭐 이런 것들이 이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끔 동어문답이랑 헷갈릴 때가 있다. 이황, 이 구분하시고. 자, 유성룡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임진왜란 때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미리 징계해서 방비하자. 임진왜란의 기록들을 책으로 징비록.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업적, 오군용의 첫 번째인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한 사람 유성룡입니다. 서해 유성룡. 훈, 어총수, 금. 오군용의 첫 번째 훈련도감. 완성은 금. 완성 전문 누구예요? 웬만한 거 완성, 경계 정하고 막 그런 거 전문. 숙종이죠. 금이영. 숙종 때 완성되고 유성룡 때 시작된다. 자, 성리학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자, 요 가래집남은 김장생이라는 학자, 여기 가끔 오답선지로 나오기 때문에 뭔지만 알아두셔서 헷갈리지만 않게요. 주자가래를 잘 연구해서 그것들을 본인의 생각으로 정리한 김장생, 예학, 예의와 관련된 책의 저자 김장생. 윤휴하고 박세당 요 두 사람은 요 사문난적이라는 포인트. 성리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왜 네 멋대로 해석하냐라고 보수 중에 보수 노론에 의해서 비판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 정도만 알아두자. 사문난적. 박세당의 이 사변록이라는 책 때문에 그렇고요. 윤유는 독석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박세당 색경이라는 농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윤유는 북벌을 주장했던, 요 북벌은 저쪽 서인의 영수 송시열도 주장. 송시열이 그러니까 때로는 같이 했다가 때로는 또 멀어졌다가 이런 게 이 당파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남인의 학자죠. 성리학은 절대적이다라는 거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반기를 들어서 사문난적으로 몰린 사람 윤유, 박세당. 자, 김육,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효종 때 학자고 시헌역 도입, 청해 달력이죠. 시헌역을 도입했다. 청도 외국에서 들여온 그런 달력인데 그거를 도입하는 것을 건의했던 사람, 공소시효로 외우자고 그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대동법의 충청지역 확대를 건의했고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거의 완성은 뭐예요? 완성 전문 숙종 때. 평안과 함경을 제한 전국으로 확대된 거 숙종 때. 방금 언급했던 송시열, 서인의 최고 어른이고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요 효종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효종하면 북벌이에요.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고 병자호란 때 볼모로 청에 끌려갔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청을 벌하겠다고 북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죠. 오히려 나선 정벌을 돕죠. 청이 저기 러시아 깨러 갈 건데 좀 도와. 그래서 1차, 2차 두 번의 나선 정벌에 조총부대를 파견했던 효종. 아무튼 효종 때 송시열은 역시 북벌을 주장했던 사람, 청을 오랑캐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축봉사를 건의해서 북벌을 주장했습니다. 기축년에 봉사를, 이 봉사자 들어가는 게 또 하나 있죠. 봉사십조라고 기억하십니까? 요거는 바로 고려 최충헌의 봉사십조. 무신집권기 최씨 집권의 출발, 최충헌이 왕에게 형식적으로 봉사십조를 건의했고 본인이 오히려 실질적인 지배자죠. 교정 도감의 교정 별감으로 앉았으니까 그전엔 중방, 최씨 집권기 시작되는 교정 도감, 거기에 최고 자리 자기가 앉고 나중에 아들에게 또 물려주죠. 최우까지. 자, 고려 때 살짝 돌아가 봤고요. 자, 송시열은 기사환국 때, 기사환국이 뭐예요? 장희빈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기사회생이에요. 장희빈은 장남, 남인 계열이기 때문에 장희빈이 올라가면 서인인 송시열 아웃이죠. 그런데 특히 장희빈이 아들을 가졌을 때 원자 책봉을 하려 하자 송시열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2년 항우가 지금 건강하신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정실 부인이 애를 낳을 때까지 이랬다가 숙종이 시열이 형 그동안 너무 제가 잘해줬나 봐요. 드시고 떠나세요.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요 양명학은 예전부터 왜 왕양명, 양명, 왕수인. 성리학의 한 줄기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다르죠. 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하고는 다르게 실천을 더 중요시하고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게 일치해야 된다. 지행합의를 주장합니다. 우린 딱 한 사람만 알면 돼요. 정제도. 이 사람은 강화도 지역에서 후배들과 함께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강화학파, 정제도, 양명학. 지행합의. 실학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일에 근거를 두고 옳은 것을 구하는 학문이 실학입니다. 실질적인 것에 근거를 둬요. 아주 실질적. 그러다 보니까 농업 중요시하는 중농학파, 상업 중요시하는 중상학파 두 학파로 나뉘는데 중농학파는 요 세 사람만 알면 되고요. 여기 딱 보고 요 이름만 한번 보세요. 뭐 발견한 거 없으세요? 중농학파 세 학자의 이름은 글자마다 동그라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자, 혹시 나중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중농과 중상으로 구분하라. 이응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 중농이에요. 미리 보여드리지만 중상은 유하고 원은 들어가 있지만 수에 없잖아요. 대에 없고 박지 없고 박제가 아예 없고. 자,
그게 아주 얄팍한 이야기지만 요거 먼저 공부하시느라고 좀 머리 아프실까 봐 먼저 얘기했고요. 중농학파는 웬만한 실학자들은 호를 다 기억해야 되는데 특히 중농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반계 유형원이고요. 성호 이익입니다. 그리고 여유당 정약용으로 기억하세요. 저서 때문에 그래요. 유형원의 반계수로 가볍게 호를 외우면 알 수 있고요. 성호이익, 성호사설 역시 호를 외우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약용은 다산으로 더 많이 알려졌지만 여유당이라는 호도 씁니다. 물론 여유당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책이 여기 여유당 전서인데 이건 뭐냐면은 정약용이 쓴 책들을 다 모아서 일제강점기 때 후배 학자들인 정인보, 안재홍 등이 정약용의 책들만 모아서 우리의 정신을 강조했던 그런 시기 1930년대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여유당이라는 거를 알아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요건 구분을 하고요. 요렇게 나온 책이 아니라 잠시 후에 왜 여유당으로 알아둬야 되는지는 알려드릴게요. 일단 유형원은요, 농업과 관련된 주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균전론을 주장합니다.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주자. 균등하게. 토지를 일단 국가가 다 갖고요. 국유화한 다음에 재분배해요. 그러면 균등하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 선비, 농민, 신분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 야, 요거 약간 깨림직하죠. 마치 원균 같아요. 원균도 막 뭐 할 것처럼 했다가 결국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하고 배 한 척 남겨놓고 결국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원균 느낌이 난다. 유형, 원균, 균전론. 자, 호를 알아두란 얘기는 반계수로릭이라는 책에서 균전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반계 꼭 알아둬야 되고, 유형, 원균 전문. 유형, 원균을 기억하세요. 원균 같아요. 내용도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자고 그래놓고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둬요. 근데 그 당시에 차등을 두더라도 모두에게 나눠주자는 약간 혁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원 해결하고요. 이익은 성호라고 그랬죠. 성호이익. 우리가 사실 실학자들의 호는 어릴 때 우리 공부할 때 계속 했어서 지금도 약간 기억에 남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만약 기억이 안 나시면 오늘부로 실학자의 호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책들이 다 호가 붙어요. 성호사설의 저자고 한전론의 주인공입니다. 한전론이 시간이 흐르잖아요. 균전론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원균을 아까 얘기한 유형 원균, 그러면 나머지 한전, 균전 헷갈렸던 건 한전은 이익이다. 정약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요 뉘앙스 비슷한 거, 한전이냐 균전이냐, 균전을 원균으로 빼면 유형 원균이고 한전은 이익 한전론이다. 요 한전론은 말 그대로 제한을 두는 토지에 관련된 논의, 주장. 제한 두는 토지, 그게 이름이 뭐냐 상당히 중요해요. 영업전입니다. 영원히 가지고 있는 토지, 영업전을 두자. 그래서 얘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 땅을 팔 때 영업전이라는 걸 둬서 걔는 매매에 제한을 둔다. 이래야 불쌍한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다라고 주장한 사람. 이익에서 하나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육좀이에요. 이 육좀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익인데, 이익 좀 이렇게 외우세요. 이익 좀 줘. 이육 좀 줘. 예, 이익 좀, 이육 좀, 예, 익좀, 육좀 비슷하죠? 6가지 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6가지의 제 나쁜 제도 사람이 있다. 노비, 과거, 미신, 사치, 양반, 승려, 게으름. 이렇게. 이익 좀, 육좀이고요. 균전론을 원균으로 뺐기 때문에 유형은, 나머지 한전론은 이익 거다. 이익한, 이익 좀. 마지막 정약용입니다. 자, 여유당 정약용으로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의 주장 여전론이기 때문이에요. 여유당이니까 여전론이에요. 여전론은 다 같이 다 같이 소유하고 다 같이 경작하고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자.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이상적인 상황을 주장으로 내세운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건 이제 실현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나중에 절충안을 내세우는데, 그게 바로 정전론이거든요. 이 정자는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자 이렇게 쓰죠. 여기는 각자 알아서 맡은 거 하고, 요 가운데만 공동으로 경작해서 경비도 내고 뭐 세금도 내자는 게 절충안, 정전제예요. 자, 이건 너무나 이상적인 형태의 여전론. 여유당 정약용이니까 여전론 정전제예요. 여유당 여전론 정약용 정전론.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중앙을 공동으로 경작하자는 주장이 정전론이고요. 정약용의 저서는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죠. 1표 2서, 1표 2서, 경세유표 하나, 그 다음에 서로 끝나는 2개, 목민심서, 흠음신서. 요즘은 단순한 뭐 암기 위주의 문제들은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섞여 들어가서 사람을 힘들게 할 때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무기 1표 2서. 1표 2서 해놓고 가만히 한 표가 뭐더라. 이러면 안 돼요. 가만히 서가 무슨 서지?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흠음신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1표 2서 정도 하려면 이걸 정말 많이 해본 다음에 1표 2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책들, 홍역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마가회통이라는 의서도 썼고요. 역사지리서인 아방강역고의 저자도
정약용입니다. 아까 여의당 전선 후배들이 1934년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정신과 어를 정비하자는 뜻에서 존경하는 정약용 선생의 저서들을 모아서 낸 거 여의당 전서다. 자, 이제 중상학파로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록은 다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데 중상은 안 들어가 있는 글자들이 하나씩 있다. 여긴 2개 있고 여긴 다 3개나 있고, 그걸로 나중에 정말 기억 안 날 땐 구분하시고, 다른 말로 북학파라고 그럽니다. 상업을 중요시한다. 다른 말로 이용후생, 저쪽은 경세치용이라고 그러죠. 중롱은 북학파. 요 북은 청을 말합니다. 청의 문물과 학문 그리고 상업을 중시하는 태도를 배우자라는 게 북학파예요. 북학파라는 얘기의 어원은 바로 이 북학의라는 박제가의 저서에서 나온 거다. 북학파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같은 북, 청을 벌하자. 북벌, 송시열, 윤휴, 이완. 유수원은요, 굳이 농암유수원인데 호 외워봐야 뭐 쓸데가 없더라고요. 유수원은 그냥 유수원이니까 유수원인데 우서, 유수서, 비슷하다고 그래서 유수원, 우서 요것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로 제대로입니다.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을 주장한 사람 유수원, 우서, 유수, 우서, 이응이응, 시옷시옷, 홍대용. 아주 중요하죠. 여기는 호를 외워야 돼요. 담헌입니다. 독특한 호죠. 담헌, 홍대용. 왜? 담헌 외워요. 이거 책이 있으니까. 담헌서 여기 있잖아요. 담헌서. 호에다가 서 하나 붙인 거예요. 반개수록, 유영원, 성호사설, 이익, 담원서, 홍대용. 담원, 홍대용인데 중국 갔다 왔고요. 청나라 갔다 왔던 연행사 출신이고, 이거 박지원도 마찬가지죠. 박제가 다 똑같아요. 다 청들 갔다 왔고요. 다녀와서 쓴 책이 을병을 빼기도 하고 그냥 연행록이라고도 하고 을병 연행록이라도 하고, 박지원은 열하일기 너무나 유명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예, 용각산, 홍대, 용각산, 용의산, 의산문답. 같은 문답인데 동호문답은 웬만하면 친구 중에 이동호 있더라. 이의 동호문답, 홍대, 용각산, 용의산. 홍대용이 쓴 의산문답이라는 책에서 지전설, 중국 중심의 세계관 탈피, 무한우주론 등을 주장합니다. 둘이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중심이라고 말한 거는 그냥 멈춰 있을 때 얘기고, 중국이 돌면 중국이 뒤지 어떻게 중심이냐. 심지어 지구 도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다. 우주. 무한한 우주 중에 지구는 요만하고 그 지구 중에서도 중국은 요거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홍대용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탈피하자라는 거. 워낙 천문 관측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혼천이까지 만들어요. 원래 혼천이는 장영실이 세종 때 보여준 천문 관측기구죠. 의산문답, 담원서, 그리고 하나 더 이마경륜이라는 글까지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자. 연암박지원, 설명이 필요 없는 정말 유명한 스타 중에 스타죠. 실학자 중에. 양반전, 허생전, 혼질에선 양반의 잘못된 삶을 풍자하고 있고요. 청을 다녀왔더니 청나라에 갔더니 수레하고 선박들을 그렇게 잘 활용하더라. 우리도 이용해야 된다라고. 요거는 박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원의 제자가 박제가거든요. 같이 많이 다녀요. 똑같은 주장이고, 약간 달라지는 건 뭐냐? 박지원은 화폐 유통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고, 박제가는 그 화폐를 유통함을 넘어서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소비하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절약하지 말고 소비를 권장하자. 왜? 우물에 비유해서. 우물도 물 안 퍼먹으면 썩듯이 재물도 마찬가지다. 그냥 쟁여놓으면 안 되고 이걸 써야 그걸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또 이게 나가. 그래서 이게 전체가 이걸 쓴 걸 받은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게 박제가의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북학의의 저자라는 거. 자, 이 중에 요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소비를 권장했다는 거. 요거 어떻게 배우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회식 같은 거 가면 다들 딴 데 쳐다볼 때 제가 낼게요 하는 사람 있죠. 제가 살게요. 얼마나 소비를 좋아하면 제가 낼게요. 제가 살게요. 박제가는 소비를 권장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박제가 절약보단 소비 권장. 우물에 비유했다. 이 얘기도 중요해요. 재물을 우물에 쓰지 않으면 썩는다. 자꾸 쓰자. 자, 역사서로 넘어갈게요. 고려사라는 거,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서 거의 얘기 안 하고 넘어가. 동국통감 외에는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한 번은 정리해주자. 사실 고려사라는 게 있었어요. 심지어 문종 때, 조선 초입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세종의 아들 문종 때 기전체. 제가 삼국 사기 이야기할 때 사기나 사로 끝나면 기전체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전체는 뭐다? 본기와 열전, 지표 이렇게 되는데, 본기는 왕의 이야기, 열전은 왕 이외의 사람, 대표가 신하죠. 본기의 기와 열전의 전 합해서 기전체다. 사나 사기로, 요 사로 끝나죠. 기전체. 다만 요 고려사는 약간의, 그러면 기전체니까 본기하고 열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기 열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본기 대신에 세가가 있다. 요거 세가라는 걸 꼭, 요 지문에 세가가 나오면 무조건 고려사예요. 본기 말고 세가를 넣었다. 그리고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하면 우왕이나 창왕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세가도 아니고 세상에
열전에 넣어. 열전. 이거 완전 무시하는 거죠. 이 앞에 써 있는 거 보세요. 조선 건국의 정당화. 조선이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고 새롭게 탄생한 이유는 고려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특히 막판에 이 우왕차왕은 이거 왕도 아니고 이건 뭐 신하 정도 껴야 될 이런 사람들이야. 이게 쓱 지나갈 우왕 패하고 창왕 세웠다가 바로 그냥 동양왕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성계가 쿠데타 일으켰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건국 이유를. 그리고 요 본기에 왕들을 안 넣는 이유는 중국의 4대. 요 본기는 중국과 우리 고려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여튼 세가라는 거 요런 독특한 이야기 나오면 고려 사예요. 왜냐하면 기전체, 사나 사기로 끝나면 기전체인데 본기가 없고 세가가 있다는 얘기. 고려의 왕들은 중국의 왕에 비하면 왕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없고 그냥 세가라고 따로 새로운 챕터를 넣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사나 사기로 끝나면 기전체이듯이 절요나 통감이나 실록으로 끝나면 시간 순으로 배열한 편년체입니다. 마치 공식처럼 알아두시면. 그래서 고려사가 있기도 하고요. 고려사 절요라는 것도 있거든요. 뒤에 절요가 붙으면 편년체. 동국 통감, 우리가 성종 때 동동동 세 동 중에 하나 동국 통감 붙었으니까 편년체. 이렇게 공식 같아요. 사나 사기로 끝나면 기전체. 기전체는 본기와 열전, 왕과 신하의 이야기고, 고려사는 그런데 본기 쓸 수가 없다. 이게 조선이 얘기할 때 고려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으로 안 하고 그냥 세가, 본기로 안 하고 세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왕하고 창왕 이런 사람들은 열전에 넣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정당화 시키는 거고. 자, 서거정이 성종 때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거고요. 송나라의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참고했다. 편년체.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이야기들 좀 중심.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 왕의 비서기관, 승은이 은대, 승정원 사람들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게겠죠. 일기겠죠. 조선왕조실록, 조선 역대 왕들의 이야기들을 춘추관에서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한 책, 대표적인 편년체. 우리가 조선의 이야기를 그래도 다른 시대에 비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실록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일성록은 사실은 정조 한 개인의 일기입니다. 정조.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정조가 어렸을 때 쓴 조년각 일기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그때가 사도세자의 이제 아들일 때 그 힘듦을부터 해서 하여튼 어른이 돼서 왕이 됐을 때 일기까지 합쳐진 일성록. 요 세 개 공통점이 뭐예요? 일기들은 시간순으로 쓰잖아요. 조선왕조실록 당연히 역대 왕들의 이야기들을 시대순으로 배열한 거죠. 세 개 다 편년체고요. 일단 공통점 첫 번째. 그리고 놀랍게도 요 승정원 일기나 일성록 같은 게 과연 그랬을까 싶은데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승정원 일기, 왕의 비서들의 일기니까 정말 생생하고 깊은 이야기까지 있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고요. 일성록, 어린 정조 때부터 왕이 되어서 그 수많은 일들을 해낼 때까지의 자세한 정조의 기록 역시 문화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서, 조선왕조실록은 또 말하면 허리 아프고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적어놨는데요. 조선 후기의 역사서 중에 단군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책 두 권. 하나는 동사강목, 하나는 해동 역사입니다. 강목으로 끝나면 이건 강목체예요. 강목체라는 거는 뭔가를 고증하는 거,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딱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또 강목체라고 하는데, 뭐 어려우니까 그냥 강목이니까 강목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안정복이 썼고요. 우리 역사의 독자적인 정통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단군조선부터 썼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요거 한치윤의 해동 역사, 요거 이렇게 뭐 저자하고 책 이름 연결만이라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 사로 끝났잖아요. 사나 사기로 끝나면 기전체. 그리고 요 해동에서 볼 수 있다시피 바다 동쪽이잖아요. 외국 서적을 참고했다까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세 번째 줄, 그리고 요 세가 이야기, 고려사,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 우왕과 창왕은 열전으로 뺐다 그러면 그건 고려사예요. 자, 역사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쓴 겁니다. 사건의 본말을, 그런 형식을 기사 본말체라고 합니다. 사건의 본과 말, 시작부터 끝까지를 역사적으로 저술한 형태, 기사 본말체. 대표적인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이고요. 조선사를 아주 실증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그리고 우리 역사서 중에 만주 지역의 역사를 얘기한 두 책이 있어요. 대표적. 하나는 기억나죠? 유득공의 발해고. 이건 아시잖아요. 최초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남, 통일신라, 북, 발해. 거기가 만주죠. 마찬가지로 동사는 고구려 이야기를 썼거든요. 이종희의 동사. 고구려, 만주잖아요. 만주 지역의 역사, 발해고, 이종희 동사. 역사서는 아니지만 금석과 안록이라는 책을 쓴 김정희, 추사 김정희, 완당 김정희. 요 후 두 개입니다. 완당도 있고 추사도 있고. 요즘 지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추사 빼고 완당을 넣으면, 아, 내가 속을 줄 알고 김정희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세한도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후배 이상적. 다 유배 갔을 때 다 떠났는데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푸르른
소나무처럼 나에게 의리를 지킨 후배 이상적. 청나라 가서 책 막 가서 선물 주고 이런 사람. 그에게 세안도를 선물하죠. 이게 바로 김정희와 이상적의 이야기이고요. 금석학 비문을 해석하는 그런 학문을 열심히 연구해서 황초령비와 북한산비가 진흥왕의 순수비였다는 걸 밝혀낸 사람 김정희입니다. 그 전에 이 뭐 황초령비도 북한산비를 대부분 무학대사의 비로 생각들 했었어요. 그런데 김정희가 아닙니다. 이건 무학이 아니라 신라 최전성기를 이끈 6세기 진흥왕의 순수비입니다. 황초령비도요. 이거 밝혀낸 사람 김정희. 지리서는 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알죠? 태종. 이거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호사개왕자 혼신 육사. 화이관은 존화 양이. 중국을 존경하고 오랑캐 나머지를 하찮게 생각한다. 중국 되게 크게 그렸잖아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아시아 지도다. 그 후에 성종 때 북악 동동동에서 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지리서가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풍속이 수록돼 있다. 단순한 위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지도하면 대동여 지도죠. 고산자 김정호. 아주 정밀한 지도에 심리마다 눈금으로 표시돼 있어서 거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22첩의 목판본이다.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판 22개를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이어 붙이면 거대한 지도가 완성되는, 접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조선 최고의 지도로 여겨지는 대동여 지도. 그리고 동국 지도라는 것도 알아. 정상기의 동국 지도는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해요. 백리척. 자, 이 밑에는 그냥 참고 삼아. 이게 개념 강의니까 한 번은 들어보는 거하고 그냥 생뚱맞게 처음 보는 거하고는 달라서. 이중환의 택리지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현장 답사를 했다는 거. 제대로 다 가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중환의 택리지. 사람은 물론이요, 지역의 사건, 풍속, 게다가 자연 환경까지 현지 답사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아까부터 얘기했죠? 역사지리서 아방 강역고 정약용입니다. 아방, 우리의 강역의 지리. 그리고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근데 여기 어떤 미가 있냐면 삼안의 위치가 어느 정도 고증돼 있다. 맞은변, 마한진한 변한. 기타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동국민원비고 말씀드렸죠? 동자로 시작하지만 성종이 아닌 책들 대표가 동국문헌비고 우리의 문헌들을 참조한다. 사전이죠. 사전. 사전을 만들려면 길게 제2환 왕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자. 영조 때다. 멋있는 책은 영린에서 정조 연기를 한 현빈을 생각하면 동문회고 멋있죠? 동자지만 성종 아니고 정조고. 동을 떠나서 멋있는 이름 무예도부 통지 정조. 탁지지 특이한 이름 정조. 경제서. 자, 그리고 지봉유설 이수광의 호조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이라는 책을 처음 소개했다. 자, 그리고 자산어보는 물고기 백과사전이죠. 저자가 누구예요? 정약전. 동생 누구죠? 정약용. 언제 쓴 겁니까? 이게 흑산도로 유배 갔을 때. 흑산도. 물고기들밖에 없겠죠, 흑산도에. 유배 간 게 언제? 신유박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약종, 이들의 형인 정약종 처형됩니다. 끝까지 생각을 굽히지 않아서. 그리고 정약전과 정약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유배로 끝나죠. 정약용은 강진으로 여기서 책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고요. 정약전은 흑산도로 자산업. 신유박해. 이거보다 먼저 일어난 박해는 신해. 최초의 박해. 해유 신해. 이때 일어난 사건 뭐예요? 폐제분주. 제사를 폐하고 제사 안 지내고 분주, 엄마의 신주를 불태워요. 누가? 윤지충, 권상현 두 사람이 처형되죠. 이때는 정조 때입니다. 왜? 신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신해 통공 똑같은 해. 1792년. 이렇게 다 또 연결이 됩니다. 신해 통공과 신해 박해가 같은 해. 자, 갑자기 또 딴 데로 잠깐 샜고요. 자, 두 번째 농서. 농사직설. 너무나도 유명한 세종 때 정초를 시켜서 농사 베테랑들의 노하우들을 모아놓은 책 전기농서고요. 금양잡록. 제가 얘기한 성종 때 강맹, 성양. 이응들이 너무 많다. 여기까지는 초기 농서고요. 명종이면 이제 중기인데 명종 때 너무 힘들어서 기근 때 그것을 이겨내는 수 있는 음식 만드는 법, 그때 잘 자라는 작물들 책들이 나올 정도다. 구황 철용.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후기로 넘어오면서부터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집성, 신속의 농가집성처럼 새로운 농법, 어떤 새로운 작물과 관련된 책들. 이건 뭐예요? 이항법과 관련된 책이 농가집성이고요. 홍만선의 살림경제. 옛날에 많이 들어봐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거 이런 거 막 암기 과목으로. 근데 기억이 안 나죠. 숙종 때 홍만선의 살림경제는 바로 상품 작물이 면화, 담배, 인삼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박세당 사문난적으로 몰렸다는 박세당은 그 이유는 사변록이라는 책 때문이고, 이때는 색경, 그냥 독특한 농법에 관련된 책, 색경의 저자 박세당입니다.
임원경제지 우리 종씨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건 농업사전. 사전에서 얘기할까 하다가 농서 성격이 더 짙기 때문에 요 밑으로 뺐습니다. 농업사전 서유구의 임원. 저자와 책 이름 정도 한 번은 우리가 읽어보자. 자, 그리고 의서. 세종때 1등 의서. 의방유치 향약 집성방. 집성방 지읒 시옷 조선. 향약 구급방 기역 고려. 동의보감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사람들 많이 다쳐서 광해군이 허준을 통해서 만든 의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병자호란 때 또 많이 다쳤죠. 자, 이번엔 침 좀 맞자. 그래서 인조 때 허임이 침구 경험방. 침 관련해선 허준보다 허임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침의 대가 허임이. 이름도 벌써 침처럼 허임, 침구 경험방의 허임. 요건 병자호란 지난 인조 때. 자, 그리고 더 세월이 흘러서 정조 때 정약용은 정말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마가회통, 홍역 대비 예방, 동의수세본 이재마 아주 유명한 분이죠. 태음인 태양인 소민 소양인 사상의학 이재마의 동의수세본 의사. 한글 관련된 서적.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나서 역대 왕들을 칭찬하는 걸 용비어 청가죠. 전기. 훈민정음 해례본이 뭐예요? 훈민정음을 해설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는지를 해설하는데 어떻게 해설해? 예를 들어서 당연히 전기, 이거 아주 중요한 세계 기록 유산으로 인정받았고요. 반면에 이 훈민정음 운해라는 책인데 요거는 후기 책입니다.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는 훈민정음의 음운과 관련된 해석, 풀이. 요거 함정이에요. 요 위에 두 개 하고, 예를 들어서 금오시나 김시습이 쓴 최초의 한문 소설, 이거 전기입니다. 세조 때니까요. 김시습의 금오시나, 훈민정음 해례본, 용비어 청가 이런 건 다 전기의 서적이에요. 훈민정음 운해는 완전 후기 책입니다. 자, 그리고 관동별곡, 삼위인곡, 그 유명한 정철의 아름다운 가사집이죠. 정철 근데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정여립 모반 사건 철저하게, 그래서 정기, 기추곡사, 동인들 정여립을 포함해서 싹 다 작살을 했던. 근데 본인도 당하죠. 광해군 건저희 사건으로 삭탈관직되는 정철. 이때 정철 죽이자 강경파 북인, 동인이 둘로 나뉘죠. 아이고 관동별곡, 삼위인곡 너무 아름답습니다. 적당히 하죠. 온건파 남인.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허균 후기일 테고, 심청, 춘향, 전자 이런 거 다 한글 소설인데 한글을 못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문은 물론이요. 한글도 못 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맹들을 위해서 혹은 재미있게 좀 읽어주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그를 우리는 전기수라 불렀다. 언제? 후기인 게 되게 중요해요. 후기. 여기 되게 써놨네. 후기. 그리고 시조도 3434, 3434, 3543 이런 초장, 중장, 종장에 뭐 3434 이렇게 글자를 맞추는 제대로 된 시조가 아니라 그걸 막 끼어넘는 거. 사설 시조. 언제? 후기. 형식이 깨지는 거. 후기입니다. 전기수 같은 특이한 인물? 후기. 마테오 리치의 고니여만국전도 세계 지도 보니까 와, 중국 그렇게 우리가 혼일강리 역대국도의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크질 않아. 그리고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 같은데? 후기. 조선 후기는 심심하면 문제로 나옵니다. 이것도 아마 전기 후기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전기의 대표적인 그림 몽유도원도 안평대군이 꾼 꿈을 안견이라는 화가가 그린 거 아니에요. 쫙 옆으로 길게 퍼져 있는 꿈이, 이쪽 오른쪽이 도원이고 무릉도원이고 왼쪽이 이제 현실이고 뭐 이런 긴 거. 안평대군 세종 셋째 아들 아니에요. 전기. 고사관수도 아주 유명한 조선 전기의 그림이죠. 강희안. 고사, 고결한 사, 선비가 관, 쳐다본다. 어디를? 수, 물을. 전기.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사관수도가 아주 시험면. 사군자 조선 전기 선비들이 항상 초충도 율곡 이의 어머니 5만원 모델이신 신사임당께서 초, 풀과 충, 벌레를 요 이제 중기라고 보면 되고요. 요 분청삭이 이제 공예품 중에 분청삭이 아주 소박하고 바탕도 회색인데 그 위에다가 뭐 다른 막 유채색을 하는 게 아니라 백토를 덮어요. 그래 얼마나 소박하겠어요. 다만 무늬는 조금 이렇게 세련되지 않은데 막 이렇게 다양해. 그게 바로 분청삭. 기억나시죠? 고려 말부터 시작된 거예요. 고려 후기부터. 이게 조선 초까지 넘어옵니다. 분청삭이. 나중에 조선 중기에 백자가 유행하다가 막판에 청아백자까지 이어지죠. 청아백자는 뭐예요? 요거부터 미리 할게요. 회해청, 코발트, 청색 안료잖아요. 그걸 이렇게 아름답죠? 흰색 바탕에 청색 조선 후기. 자, 그리고 그림도 후기로 넘어가. 이때는 꿈의 그림, 뭐 고사관수도 이렇게 생각해서 그 선비가 이렇게 하겠지 했다가 진짜 경치를 그립니다. 진경산수화, 산과 물을. 그리고 풍속도가 유행해요. 사군자, 매난국족 이런 거 안 하고 이제는 풍속, 씨름하고 서당에서 막 졸고 있고 춤을 추고. 진경산수의 대표화가 정선입니다. 겸재, 정선 두 가지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 그 당시엔 진짜 이런 진경산수의 대가였던 거죠. 김홍도, 두말하면 허리 아픈 풍속 화가이면서 다른 산수화도 무척 잘 그렸던 김홍도 화가의 그림은 대표적인 거 알아놔야 돼요. 씨름도, 무동, 서당 이런 거. 근데 여기서 김득신이 김홍도의 제자였는지 엄청 화풍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김득신의 파적도 정도는 그림 자체를 암기해 놓는 게 좋아요. 그림을 암기한다는 게 참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 놓자. 너무 비슷하다 화풍이. 신윤복은 확실히 다르죠. 여성이 자주 나오고요. 약간 야하고요. 미인도, 월화정인 이런 거. 이런 건 아주 후기 그림으로 확실한 그림이죠. 영통동구도 강세황이라는 화가가 그렸고요. 서양화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근법. 멀고 가까운 것을 크기를 통해서 돌이 큰 거는 가까운 거, 작은 건 멀리 있다. 영통동구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세한도. 추사 김정이 글씨만 쓴 게 아니라 그림도. 자,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작가들이 그린 민화들. 까치와 호랑이 같은 거. 자, 건축과 공연을 또 한데 묶었는데요. 건축, 전기의 종묘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사직, 토지하고 곡식 되게 중요시하죠. 조선은 바로 그 신들을 모시면 사직단, 사직. 그리고 중국의 신들, 신농씨, 후직씨. 신농씨, 후직씨 무슨 뭐 신우단 이러면 좋은데 선농단이에요. 신, 선 뭐 이렇게 비슷하니까 중국. 자, 그리고 해인사는 통일 신라 때 만들어졌습니다. 해인사 하면 생각나는 거 팔만대장경은 고려 때 몽골의 침입을 불심으로 막아내자는 뜻으로 제조대장경이죠. 왜냐하면 초조대장경, 거란 때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이 불탔기 때문에 2차 침입 때. 그런데 이 많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려면 장소가 있어야겠다라고 장경판전을 만든 건 조선전기예요. 특이하죠? 그리고 바로 그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신기하거든요. 거기만 들어가면 잘 보관이 되고 아무리 첨단 시스템으로 옮겨도 막 비틀어져요. 세계유산. 자, 그리고 조선은 억불중유임에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불교에 의지한 왕, 아이러니하게도 세조죠. 세조가 간경도감 그리고 수양대군 때 석보상절 이런 거 쓰고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뭐가 영향 줬어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죠.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아서 10이에요.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게 원각사지 10이에요. 경천사지는 조금 시커매요. 원각사는 그래도 새 거니까 하얘요. 그래서 백탑. 그 주위를 돌면서 학문적인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 백탑파, 박지원, 박재강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세붕이 풍기군수가 되어서 중종 때 처음 세운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 당연히 전기의 건물이죠. 자, 후기에는 몇 개 안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보온 법주사 팔상전. 요거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조선의 목탑이에요. 무슨 건물처럼 보이지만 목탑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탁 멋있죠. 현존 유일의 조선 목탑이고요. 나머지는 이것들이 조선 후기의 건축물이다 정도만 알고 되시면 됩니다.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 사실 김제 금산사는 백제 무왕 때 아주 오래전에 생긴 절인데 지금은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미륵전 말이에요. 미륵전은 조선 후기다. 자, 그리고 금산사는 뭐랑 유명해요? 견훤이 유폐간 곳으로. 누가 여기다 유폐시켰어요? 아들 신검. 구례 화엄사 각황전도 역시 조선 후기 건물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걸 구분하는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참고로 거기가 팔짝지붕이다. 이렇게 샥 이렇게 대칭을 이룬 건 맞배지붕이고, 샥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올라온 거 팔짝지붕. 그리고 정말 후기의 조선 건축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원 화성이죠.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도 옮기고요. 본인의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로 수원을 선택합니다. 이때 항상 따라다니는 게 정약용이고 배다리, 거중기. 정조가 정약, 정영용, 장용용 용량 막 이렇게 되게 좋아해요. 장영용은 뭐예요? 국왕 친위부대.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놓습니다. 불안하죠. 하도 정적들이 많으니까. 내영을 한양에 뒀다면 수원 화성에는 외영, 장영용의 외영. 그러니까 내 외영을 둡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화성 성역 의궤인가 그거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요. 그것만 보고도 지금 이게 다 무너져도 다시 세울 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자세하고 철저하게 적혀 있다고 해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인정받아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했어요. 판소리 후기에 유행하는 공연이죠. 판소리는 뭐예요? 노래 창이 있으면서 중간에 멘트가 이게 이제 사설이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요걸 정리한 사람 신채호가 아니라 신재효입니다. 신채호는 단재, 조선혁명선언, 그리고 묘청의 날을 조선사 1000년 제1대사건으로 얘기한 사람은 단재 신채호, 민족주의 역사학자고, 신재효 이분은 판소리를 정리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탈춤하고 산대놀이 이런 것들이 대중적인 어떤 놀이로 정착하게 된 거 조선 후기. 전기수 계속 나오네요. 소설 이야기해주는 사람 재밌게. 시사 중인들이
문학 동아리 하는 거요. 문학 모임 같고 위학문학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리 화려하지 않은 거리에서의 문학, 좁은 거리에서의 문학, 위학문학, 여학문학, 중인들의 이야기. 언제? 조선 후기.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왔던 경제 상황을 옳지 않은 것은, 오랜만에 아는 것은 나왔는데 점수는 1점이에요. 까다로운 건데 1점인 거 봐서는 쉽. 도고가 보이네. 도고. 자, 근데 이게 만약 도고를 찾지 못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네요. 뒷이야기들이 되게 어려운데. 이 도고 아까 제가 강조했었잖아요. 독점적인 도매상인. 매점 매석 다 싹 사들인 다음에 팔지 않고 기다려요. 그럼 물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가. 그때 좋지 않은 상황인데 공인 같은 사람이 일종의 도구가 된다고 그랬죠. 언제? 조선 후기. 무조건이에요. 이런 특이한 거는 그냥 조선 후기예요. 그리고 문제 번호로도 좀 알 수 있어요. 27번 정도 되면 조선 후기 때가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건 진짜 순서대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게 1점인 이유가 나오네. 1번에서 이미 나오네. 정답이 벌써 나왔어요. 건원중보 뭔지 기억나시죠? 건성 만들었던 철전. 건, 원중보, 성종, 철전. 고려, 성종대죠. 고려든 조선이든 숙종이 돈인데, 숙종 전에 고려 때 건성 만든 돈이 하나 있어요. 바로 건원중보입니다. 자, 나머지를 볼까요? 담배, 면허, 상품 작물, 조선 후기. 보부상이 장시, 정기적으로 여는 시장들, 막 5일장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상업활동한 거 본격적으로 조선 후기. 모내기법, 이양법의 확대로 벼와보리, 이모작, 성행, 조선 후기. 설점수세제, 점포를 설치해주고 세금을 쑥 걷어온다. 민영, 광업. 조선 후기. 광산 CEO, 떡대가 좋아야 광업을 하지. 덕대,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23번 가에 들어갈 작품으로 옳은 것은, 근데 1점인 거 보니까 또 쉬운 모양인데요. 강희안 특별전. 강희안은 끝났죠. 고사 관수도. 강희안의 대표작. 고사, 고결한 선비가 볼관 물수, 물을 쳐다본다. 여기 있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사 관수도 중요합니다. 조선 전기 그림이고요. 1번은 그냥 몰라도 되겠습니다. 2번이 바로 그 야한 그림, 여인의 그림을 많이 그린다는 신윤복의 월하정인입니다. 달빛 아래 정인,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 3번 모르셔도 되고요. 5번 요게 바로 진경산수와의 대표적인 작품, 겸재정선의 금강전도입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의 전복. 근데 이게 진경산수이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끝이 보여요.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보통의 문제. 이 인물이 제주도 유배, 한글 편지, 미독한 부인, 독창적 서체, 냄새 나죠? 세한도. 끝났죠. 추사 김정희. 단골로 나오는 정답.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황초령비도. 근데 이게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까지 무학대사 빈 줄 알았어요. 기대승과 사단 칠적 논쟁, 너그러운 사람 이황. 아니, 실제로 너그러워 그게 아니고요. 집요한 이 성학집요, 이거 그것 때문에요. 양명학 강화학파 한 사람만 알자고 그랬죠. 정제두. 지행합일. 시헌역 도입 김육. 더 중요한 업종보다 대동법의 충청 확대 건의. 마지막 수레와 선박 열하일기, 이거 너무도 유명한 박지원. 같이 연행록, 을병 연행록 썼고 소비를 강조했다. 재물을 우물에 비유해서. 제가 낼게요. 박지원, 아니 박제가. 15강 끝냈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선 흥선대원군 집권기까지의 조선의 이야기는 거의 다 끝이 난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개항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개항기 이후부터는 막 연도도 좀 알아둬야 되고 사실 조금 복잡해요. 하지만 최근의 이야기인 강점은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너무 힘들다. 와.